이번 시간은 논리편인데요. 这节课讲伦理篇， 이해가 잘 되면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如果大家能够理解的话，这一节课是很有意思的。 이해를 못하면 아주 지겨운 시간이 될 겁니다. 如果不理解的话，就非常的无聊。 제가 30년 전에 첫 강의할 때 老师在35年前讲第一节课的时候， 동물, 식물, 动物、植物、 식물, 植物， 우리 인간, 还有人， 또 작은 미생물, 还有很小的微生物， 외형이 다 달라도 即使它们的外形都不一样， 조상이 같기 때문에 它们的祖先都是相同的， 생리이치는 다 동일하다. 它们的生理法则也是相同的。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这些内容在一般人来看，接受起来是非常困难的，是吧？ 근데 이제 3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하고요. 在30年期间，科学也发展得非常迅速。 우리 인간 속에도 인간 속에도 我们人体内 식물의 유전자가 있고 有植物性的 DNA， 또 식물 속에도 植物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있다. 也有人体内的基因 DNA。 근데 이런 내용을 현대의학이 밝히기 이전에 在现代医学发展之前， 이걸 파헤쳐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현대의학보다 앞서갔다는 얘기죠. 在现代医学发展之前，老师就提出了这个观点，比现代医学还非常先进，是吧？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老师讲这些话认为它非常重要，是有理由的。 식물을 이해해도 우리 인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只要我们理解植物的话，就可以理解人体； 우리 인체를 이해해도 식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理解我们人体的构造的话，也可以理解植物的构造。 근데 신천생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在先天生理学当中，这一部分是非常重要的。 이번 한 시간은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在这一个小时的时间里，老师会集中的讲解这一部分内容。 책의 첫 머리에 보면은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从我们外形来看，虽然我们的所有的脏器啊都连接成了一个整体，但是其实是所有微生物的集合体。 현대 이제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가 약 120조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在现代科学发展之后，可以了解到我们人体内的体细胞大概是120兆。 근데 120조 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这120兆的细胞，每一个细胞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都像每一个人一样， 생각도 따로 有自己的想法， 먹는 것도 따로 他们也会独自的去饮食，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 놓는 것도 따로 然后通过各自的细胞分裂去形成自己的后代， 독립생명체라는 거예요. 他们同时的进行。 그럼 이 독립생명체인데 우리가 숲을 바라보면 포괄적으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我们去看森林的话，虽然整体去看是一片森林， 근데 그 숲에 들어가 보면 나무의 종류가 수백 수천 종류가 될 겁니다. 但是在这一片森林当中，树木去按种类区分的话，肯定是有上千种的。 그 우리 인체도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세포라고 하나의 단어로 통칭할 수 있어요. 我们去看人体，我们人体一个整体的可以说是细胞， 근데 그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但是细胞的种类就像森林里的树木种类一样众多。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고 细胞就是一个生存活着的生命体，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 那么活着的生命体肯定有它死亡的一天。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지구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大家想一下，
在地球上有永远生存的生命体吗？ 없죠. 不存在是吧？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생리 이치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我们在理解身体的构造的时候，这个法则是统一的。 우리 인류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면 된다. 我们可以理解这个人类。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在5000年之前就有人类存在，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那么现在呢，还是有人类存在。 그럼 5,000년 후에는 우리 인간이 없어질까요? 那么5000年之后，我们人类会消失吗？ 안 없어지겠죠. 不会消失的。 우리가 먹이가 공급되는 한은 只要我们一直就是有供给食物的话， 부모가 자식 놓고 然后让父母去留下自己的后代， 또 자식이 자식 놓고 然后就是子子孙孙一代一代的繁衍， 인류는 영원히 유지가 되겠죠. 那么人类就会持续不断的繁衍下去，是吧？ 이러한 생리 구조는 우리 몸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这种生理构造也存在于我们的人体之内。 우리가 한 사람 전체로 보면은 수명이 약 90년 정도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平均我们人的寿命大概在90年左右，是吧？ 그럼 우리 인체 120주 말이나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도 일정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我们人体内120兆的细胞，它的生命是固定的呢，还是不是固定的呢？ 당연히 있죠. 它的生命也是固定周期的。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놓은 얘기가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正常的话，它的生命周期在45天到80天。 그럼 이런 생리 이치를 기준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我们以生理法则的角度，然后老师问大家一个问题： 나의 부모님이 90세를 살아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父母如果死亡埋在土里的话， 그 집에는 자식이 들어가 살아요. 然后他的那个后代子女活着， 그럼 죽은 부모는 내 눈에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那么他的父母存在这个他的子女还会看到吗？ 안 보여야 되죠. 看不到。 그럼 우리 인체 120조만이나 되는 세포들이 한 마리의 수명은 80일이라고 그랬어요. 假设我们120兆个细胞，它的生命周期为80天的话， 80일 정도로 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집니다. 然后那个正常的细胞存活80天之后，它就应该留下自己的后代细胞，然后老化的细胞就应该溶解消失。 그럼 녹아 없어진 세포는 눈에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那么溶解消失掉的这个细胞，用肉眼是能看到呢，还是不能看到的？ 당연히 안 보여야 되겠죠. 当然是看不到的。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도 80일을 주기로 죽은 만큼 세포 분열로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고 이게 반복하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细胞的生命周期是以80天为周期，然后不断的通过细胞分裂，让老化的细胞分裂成新的细胞，然后这一过程反反复复，我们就是存在正常的细胞。 여러분들이 속옷만 입고 앞뒤 사진을 찍어놓고요. 大家就是穿着那个衣服，然后去照那个照片儿。 3개월마다 똑같은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놓는다. 然后以同样的知识，以3个月为周期去照同样的照片。 사회를 FM대로 했을 경우 그 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那么我们排瘀这个前后，通过那个照片儿，能够反映出来变化吗？ 바뀌어야 됩니다. 当然是有变化体现出来的。 그래 사진을 잘 찍어놓고 보면 사회를 FM대 정도 사회만 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거든요. 我们那个通过照片儿，如果排瘀好的话，可能会变得越来越年轻。 이 겨울철이 되면 벌이나
물고기, 모든 나무, 생명체들이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생명체들이 많아요. 当我们进入冬天的话，有小蜜蜂，还有那个青蛙，以及树木，有很多会进入冬眠的这些动物植物。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건조해지면 한 5년, 10년을 수면 상태에 있다가도 물만 담으면 다시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요. 还有的那个鱼，如果在给它放在干燥的情况下，它也是就是处于休眠的状态。如果再重新给它放到水里的话，它还会重新活过来。 이런 나무나 물고기들이 겨울이 되면 왜 휴면 상태에 들어갈까요? 那么这些动物或者是植物为什么进入冬天的话就会进入休眠状态呢？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因为无法提供营养。 겨울철이 되면 벌은 꿀을 구할 수가 없죠. 进入冬天的话，小蜜蜂就得不到蜂蜜，是吗？ 또 날씨가 추면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생산이 안 되니까 나무나 이런 자연계의 많은 생명체들이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因为一进入冬天的话，这些非粒子它们都得不到那个营养供给，所以说树木啊，还有动物这些就会进入休眠的状态。 벌이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은 我们假设小蜜蜂的生命周期是 정상이라면 약 45일을 삽니다. 正常的话是45天。 애벌레에서 벌로 갓 태어났을 적에는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요. 它从那个虫卵，然后孵化成那个小蜜蜂的时候，它是在它那个蜂巢里，充当清洁的工作。 청년기에는 나가서 꿀을 따오고 然后等它到青年的时候，上那边做采蜜的工作。 노년기에는 집을 지켜요. 然后等老年的时候，就是在家做看家的工作。 근데 이 살아서 활동하는 시간을 총 계산해봐도 45일밖에는 못 삽니다. 한 마리가요. 但是它这些所有的活动都加在一起，它的存活时间也只有45天。 그래 벌 한 통에는 약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의 벌이 살아요. 但是，一窝小蜜蜂大概存活有1万只到5万只。 근데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 45일입니다. 但是，一只小蜜蜂的寿命它只有45天。 그러면 3만 나누기 45 하면 매일 그만큼 죽고 那么是5万除以45，每天有这么多的小蜜蜂死亡。 여왕벌은 죽은 만큼 새끼를 계속 낳아서 한 통에 3만 마리가 유지가 되겠죠. 然后那个女王蜂每天也会产生这些小蜜蜂的卵，然后维持它正常的数量。 이런 생리 논리가 우리 몸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这种存在于小蜜蜂的生理法则，同样存在我们人体中吗？ 동일합니다. 생리치가요. 这种生理法则是相同的。 자, 그러면 벌이 겨울철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꿀을 따올 수가 없어요. 等到冬天的时候，因为没有那个鲜花的存在，所以小蜜蜂也得不到蜂蜜。 꿀, 먹이 공급되지 않으면 벌이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因为它得不到蜂蜜的供给，所以说身体也就成为了休眠的状态。 그럼 이 휴면 상태가 과연 몇 개월 정도나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겨울이 몇 달 정도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小蜜蜂休眠的状态是几个月呢？大家可以想象一下，我们冬天是几个月的时间？ 적어도 4개월은 되겠죠. 最少是4个月。 그러면 4개월이면 3, 40이 120일이 되겠죠. 4个月，1个月按30天算，大概是120天，是吧？ 그러면 벌 한 마리의 수명이 45일이라면 120일이 지나면 벌통의 벌은 다 죽어야 돼요. 120天，然后一只小蜜蜂的寿命是45天，那么120天之后，一窝的小蜜蜂应该都是死亡的状态。 근데 봄철에 벌통을 보면 벌이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但是我们到第2年春天的时候再去看那窝小蜜蜂的话，它是存活的状态呢，还是死亡的状态？ 살아있죠. 还是存活的状态是吧？ 이게 동면 휴면 상태에서는 45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也就是说，它休眠的状态不适用于它存活的这45天，不包括在存活的45天内。 그럼 이 벌은 동면 상태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那么这个小蜜蜂进入休眠状态的理由是什么？ 꿀,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면 상태에 들어가죠. 因为它得不到它的分泌这个营养供给，才进入了休眠状态。 그럼 이런 생리 이치가 우리 몸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那么小蜜蜂存在的生理法则是否也适用于我们人体呢？ 우리 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我们人体同样也适用于这种生理法则。 어혈이 말초부 혈관을 막으면 如果淤血堵塞了末梢毛细血管， 피가 돌지 못하겠죠. 那么血液就无法循环，是吧？ 그러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那么营养供给也就无法得到供应。 그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포들은 벌처럼 동물 휴면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那么得不到营养供给的这个细胞就会进入休眠状态，像小蜜蜂一样。 그럼 이 휴면 상태에 들어간 세포들은 80일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那么进入休眠的这个状态的细胞，它会适用于生命周期80天吗？ 안 받아요. 它不适用于这个生命周期80天，不包括在内。 벌처럼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 세포들은 45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也就是说，当我们这个细胞得不到营养供给的时候，也就不适用于这个生命周期45天到80天这个状态，像小蜜蜂一样。 그럼 이런 휴면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를 돌게 해주면 다시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那么，如果我们把堵塞毛细血管里的淤血排出的话，让血液重新循环起来，那么这个细胞会重新复活吗？ 다시 깨어납니다. 还会重新醒过来的。 다시 깨어나면 이제 청력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시세포는 남겨놓고 부모세포는 녹아 없어지고 그래서 죽은 만큼 태어나고가 생명의 이어진 현상이거든요. 然后这些醒过来的细胞就会通过细胞分裂，然后再留下自己新的细胞、子细胞，然后一代一代的繁衍，让我们维持我们身体正常的状态。 자, 그럼 우리 몸을 이해하면은 우리 몸이 정상이라면은 理解我们人体，如果我们人体是正常状态的话， 80일 이내 세포만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80일 이내. 就是我们人体正常的状态，我们需要80天以内。 근데 벌도 정상 수명은 45일인데 동면하는 동안에는 120일을 살아요. 就是我们人体正常的细胞，它的生命周期是80天以内，就好比小蜜蜂的寿命周期是在45天。 우리 몸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해돼요? 也就是说，小蜜蜂的生理法则同样的适用于我们人体，我们人体也是根据这种生理法则去进行的。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키워봅시다. 大家可以想象一下， 나무든 우리 인간 인체든 나무나 우리 인체가 삶의 생리치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其他人跟我们是不是适用于同样的生理法则呢？ 우리가 지구상에 2000년 살은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假设我们地球上有存活在 2000년 동안 산 나무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假设我们地球上有存活于2000年的树木，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또 땅에다 심으면 또 2000년을 살까요? 안 살까요? 把树木的树枝截一段，然后插入土里的话，它还会继续存活吗？ 살겠죠. 还会存活下去。 그럼 또 2000년
2000년 동안 또 자란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또 심으면 또 20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再过2000年之后，再把它的树枝截下来，再放在土里，它还会继续生存下去吗？ 살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한 거다. 老师说这句话的意思就是，如果营养得到供给的话，那么这个就是存活是无限的。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드리는지 이해가요? 老师现在说明什么？大家能够理解吗？ 그런데도 나무는 죽어요. 即使老师就是刚才说的这些话，它是无限循环下去，能够无限生存下去的，但是实际上树木还是会死亡的。 그럼 오래 사는 나무가 안에서부터 죽던가요? 밖에서부터 죽던가요? 存活很久的树木，它是从外观上先死亡的呢，还是从内部先死亡的呢？ 안에서부터 죽어 나오죠. 从内部先死亡的。 나무가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 영양분만 딸려오는 게 아니고 부득이 철분이나 섞여질 불순물을 같이 끌어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就是树木的树根想从土里吸收养分的时候，它不光是吸收水分和养分，也会吸收一些铁质。 이걸 오랜 세월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 그런 불순물들이 나무의 수반을 막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然后就是吸收出来的那些铁质啊、一些杂质的，就会堵塞树木的血管。 만약에 나무가 그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을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也就是说，如果这个树木它能够自行的疏通自己的血管的话，那么它就会永久的存活下去。 그럼 우리 인체는 이 나무와 생리이치가 다를까요? 我们的人体的构造和树木的构造生理法则相同吗？ 동일합니다. 相同的。 우리 인체 체세포도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계속 세포 분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我们人体的细胞只要能够充分的得到营养供给，也会一直存活下去。 근데 어혈이 말초모체혈관을 막아버리면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但是如果末梢毛细血管被淤血堵塞的话，那么也就得不到营养供给了。 그래서 처음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처음에는 수면 세포가 됐다. 当立马得不到营养供给的话，它就会变成睡眠细胞，进入休眠状态。 시간이 지나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然后随着时间的流逝，它就会消失溶解掉。 우리 인체도 말초모체혈관을 막고 있는 그 어혈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但是如果我们自己拥有打通血管能力的话，那么我们人体的构造也是永生的。 옛날 그 서적을 보면 우리 인간도 800년에서 90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我们看以前的书有这样的记录，说人体活到了800年到900年。 근데 지금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아요. 但是现在呢，我们的人连100年都活不到。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那么，那之前活到800年和900年的人，跟我们现在活100年的人有什么差别呢？ 식생활이 달라졌어요. 食物生活变得不一样了。 우리 인간이 농경 사회가 발달하면서요. 我们人类这个耕田农业变得发达了。 내 입에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然后我们只吃自己认为好吃的食物。 내 몸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원하는데 我们身体需要各种各样的营养成分。 맛있는 것만 골라 먹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但是我们只吃我们认为好吃的食物，符合我们口味的食物，所以说就是无法充分的供给营养，然后我们的寿命减短了。 그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에 응고된 걸 어혈 또는 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我们身体里堵塞末梢毛细血管的脂肪、蛋白质凝固的物质就是淤血，也可以称作为单纯淤血。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혈은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맡기고요. 我们身体形成的淤血跟我们的年龄成正比。 전체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앞으로 밀어도 피가 나갈 수가 없겠죠. 如果我们的身体淤血被堵塞了90%以上的话，那么我们心脏想吸收过来血液也无法吸收过来，想泵出血液、射出血液也无法推出去。 그래서 우리 이 말초 모세혈관에 쌓이는 어혈은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90년 동안 이렇게 90년 정도가 흐르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이 90% 이상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90년 동안 살면 90년 말초 모세혈관이 90%가 막힌다. 当人的年龄在90岁的话，就说明他的淤血堵塞了90%，就是跟我们的年龄成正比。 그럼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달려오고 밀어도 안 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겠죠. 那么堵塞90%的状态，我们心脏想吸收过来血液也吸收不过来了，然后想泵出血液也泵不出去了，心脏就处于死亡的状态。 자, 이게 생리이치의 정답이라고 하면은 如果这种生理法则认为是正确的话，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有解决这种状态的方法吗？ 있죠. 有。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면 어떨까요? 在堵塞90%以前就先排淤。 또 한 번 빼내고도 어혈이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那么在排淤之后，让它防止它继续生成淤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암도 백혈병도 뇌경색도 사흘만 하면 다 치료가 될 거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不知道这个理论的人，去跟他说能够治疗白血病、癌症，那么他肯定是无法理解的。 이런 분들이 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볼게요. 为什么它能够治疗这种疾病呢？这种生理法则，我老师给大家讲一下。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 공급은 몇 프로가 될까요? 末梢毛细血管堵塞70%的话，那么营养供给还剩下多少呢？ 30%밖에 안 되겠죠. 只剩下30%是吧？ 그럼 활동성 세포도 30%. 能够活动的细胞也是在30%。 조혈 기능도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造血功能也只剩下30%。 그러면 요걸 이제 질병으로 비유를 해줄게요. 我们用疾病做比喻。 병원에 가서 심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在医院得到肾衰竭的诊断的话， 신장의 사부째 세포가 70%는 죽었고 肾脏的肾小球细胞70%已经死亡了， 30%만 남아있으면 심부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只剩30%的状态就会得到肾衰竭的诊断。 그러면 신장의 사부째 세포가 왜 100에서 30%로 줄어들었을까요? 那么肾小球细胞为什么会从100正常的状态减少到30呢？ 영양 공급이 안 돼서죠. 因为营养得不到供给。 그럼 혈관이 70%가 막혀서 30%만 사부째 세포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我们假设70%的血管堵塞了，只剩下30%。 이 30%가 고정일까요?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숫자가 늘어날까요? 那么剩下的这30%的状态是固定的呢？还是如果给这30%提供营养供给，它还会继续恢复，数字会增加呢？ 네,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신장의 사부째 세포는 늘어나겠죠. 也就是给它提供多少营养，然后它的细胞数量就会增加到多少。 그래서 제가 생리치를 설명할 때 사부째 세포 하면 어려우니까
사구째 세포를 쥐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자. 我在说明的时候，说是小球细胞的话，大家会理解有些困难，那么就把它当做老鼠来举例。 이 밀폐된 공간에 我们在密闭的一个空间内， 쥐를 1000마리든 2000마리든 넣어놓고 在密闭的空间里放入1000只到2000只的老鼠的话， 매일 쌀을 한 사발씩만 넣어준다. 每天给它1碗饭， 그럼 마리수에 관계없이 그 쌀로 먹고 살 수 있는 숫자만 남을 겁니다. 那么最后存活下来的也是只够吃1碗饭的那个老鼠的数量。 그래서 한 사발을 넣어주니까 쥐가 10마리가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假设1碗饭能够让10只小老鼠存活下来， 쌀, 영양분을 쌀을 한 사발 더 넣어주면 쥐는 20마리가 되고 那么再多放1碗饭的话，它存活下来的小老鼠数量是不是就增加了？ 한 사발을 더 넣어준다면 30마리가 된다. 再多放1碗的话，是不是还能增加到30只小老鼠能够存活下来？ 맞죠? 是吧？这个说法。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但是以现代医学的角度去看的话， 그것도 신장 전문의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肾脏方面的专家有说过这样一句话：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완치된 사례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诊断为肾衰竭的患者，全世界没有被治愈的情况。 지금 현재도 서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겁니다. 还有在西方医学都带有这种固定观点。 그런데 신천생리학은 35년 전부터 이미 신부전증을 치료를 해왔어요. 但是新天生理学在35年前就治疗过肾衰竭症。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의학은 신부전증을 완치해오면 돼요. 但是过了35年之后，现代医学依旧没有治疗好现在那个肾衰竭症。 현재도 완치를 못하고 있죠. 现在还是无法治愈肾衰竭症，是吧？ 그러면 현대의학은 진단 시각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那么也就是说，现代医学从它观察的视角就是不对的。 신장 사구제 세포가 100이 정상인데 지금 30개만 남아 있어요. 假设肾小球细胞100为正常的话，只剩下30%只剩下30%。 왜 30%밖에 안 남았을까요? 为什么只剩下30%呢？ 영양분 공급량의 70%가 줄었기 때문에. 因为它70%的营养成分已经得不到供给了。 그러면 지금 투사 간다고 약을 먹는다고 그 막힌 말초 모세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但是用现代医学的角度去治疗，使用透析和药物的话，它能够去打通堵塞的血管吗？ 가능성 없죠. 没有这种功能，是吧？ 그래 신천생리학처럼 신장의 사구제 세포가 100이 정상인데 70%가 막혔기 때문에 30%만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 但是我们新天生理学的角度是认为100为正常的话，有70%已经堵塞了，然后剩余30%是正常的状态。 막힌 혈관을 뚫어서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사구제 세포도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然后把它堵塞的血管给打通，那么就会让正常剩余的30%的数量不断的增加恢复，这种是正常的状态。 이 생각 차이 하나가 현대의학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부전증을 치료 못하고 우리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正是因为这种观察的视角的不同，所以说让35年前无法治疗的肾衰竭症，然后现在还是无法治疗，就是以现代医学的角度。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我问大家一个问题： 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假设得到了肾衰竭症的诊断，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在吃药的期间， 투석을 하고 있는 동안도 在做透析的期间， 신장의 혈관은 계속 막혀 들어간다. 血管是一直堵塞的状态。 맞아요, 틀려요? 老师说这话是对的还是错的？ 여러분들이 하수도 구멍이 막혔을 때 가장 물을 빨리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大家可以想一下，在下水道被堵塞的时候，那么能够疏通下水道的最快的方法是什么？ 찌꺼기 빼내는 거죠. 对，把它堵塞的垃圾给清除，是吧？ 근데 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신부전증이 지금 전 세계 의료인들이 난치병으로 알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因为现代医学呢没有这种观察的角度，所以说把肾衰竭症当做了难治病。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써놓은 책에다가 신부전증 환자가 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받는 그 순간까지도 사구체 세포가 30% 정도는 남아 있어요. 신장에 사구체 세포가 30%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부전증 진단을 받는다. 在那个血管堵塞，然后只剩30%的时候，可以得到肾衰竭诊断。 신장에 사구체 세포가 30%가 남아 있다. 치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那么剩30%的话，可以治疗吗？还是不可以治疗呢？ 가능하죠. 可以的。 근데 100% 다 죽었다. 那如果100个都死亡的话呢？ 이건 불가능해요. 这种状态就是不可能的。 그러면 30%가 남아 있는지 100% 다 죽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可以区分它是剩30%的状态，还是完全都死亡的状态，能够看出来吗？ 당연히 있죠. 可以区分这两种状态。 소변하면 머릿속에 뭐가 연상돼요? 소변하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뭐냐? 大家可以想象一下小便， 찌린내, 노란색. 就是小便的颜色是黄色的，是吗？ 그래서 소변을 봐서 무색, 묻히면 사구체 세포가 100% 다 죽은 거고요. 생각이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순백색이면 사구체 세포가 100% 다 죽은 걸 의미하는 거고. 如果小便一点颜色都没有，一点味道都没有，那么就说明它的肾小球细胞就是100%都死亡的状态了。 노란색이나 찌른 내가 약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사구체 세포가 일부는 남아 있다고 진단하면 된다. 小便的颜色还就是有黄色，然后还有点味道的话，那说明它还是有存活的。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손을 잘 안 대는데요. 因为老师在韩国不想惹那个口舌是非，没有说。 한 20년 전에 大概在20年前， 중국에서 신부전증 환자가 한국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有一个中国的肾衰竭患者找到了老师， 얼굴이 새카맣고 노릇노릇해요. 얼굴이 脸色发黑 새카맣고 发 노랗다. 黄， 피부가 손으로 꾹 누르면 한참 있다 올라와요. 摁他这个皮肤就是很长时间才会恢复。 낮에는 소변을 한 방울도 못 보고 然后白天就是一点小便都排不出来， 저녁에 누워 있으면 약간의 흡연이 생긴다고 그래요. 然后晚上他就是躺在床上之后会有一点想要上厕所的感觉。 그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사구체 세포가 95% 이상 죽었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他这种状态可以认为是95%以上的肾小球细胞都已经死亡了。 예, 제가 한국 사람 같으면 이미 때가 지나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如果他是韩国人的话，老师就会跟他说：“你已经错过了治疗时间，不可能的。”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해보면 최선을 다하고도 치료가 안 됐을 적이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왜 안 낫느냐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상대할 수는 없겠죠. 但是因为是中国人，老师想就是尽全力的去给他治疗。 자기가 완치가 안 돼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那位患者就对老师说，即使您治疗就是老师无法给他治疗好的话，他也不会怨恨老师，所以说希望老师能够尽全力的给他治疗。 그래가지고 약 8개월 정도 사회를 했습니다. 大概排了8个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大家可以想象一下它的结果怎么样呢？ 완치됐죠. 完全治愈了。 그러면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区别是什么呢？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약을 먹는다고 주사를 놓는다고 수술을 한다고 在我们现代医学是通过吃药、注射以及手术去治疗。 말초 모체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那么通过这些方法能够打通血管吗？ 없죠. 不能。 우리는 그걸 불려가지고 직접 빼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 거죠. 因为我们把堵塞的地方直接给它排通，所以说才会立马见到效果。 자, 모든 생리 논리는 동일해요. 所有的生理逻辑都是一样的。 이 생각을 한번 범위를 넓혀 봅시다. 我们把这个范围再拓广一些。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我们人体的各个脏器器官有大的也有小的。 장기가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을 뿐이고 脏器大就说明它的体细胞数量多， 장기 기관이 적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에요. 脏器小就说明它的体细胞数量少。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상을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我们不要去说它那个准确的数字，假设为100为正常的话。 그러면 모든 장기 기관 조직이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我们所有的脏器器官如果堵塞10%的话， 영양 공급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장기 기관에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 공급은 30%밖에 될 수 없다. 当这个器官的末梢毛细血管堵塞了70%的话，那么正常的就是30%是疏通的状态。 그러면 이게 고정일 거냐? 혈관을 뚫어주면 영양 공급이 늘어난 만큼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날 거냐? 那么剩余的30%它是固定的状态呢，还是如果给它正常提供营养供给的话，它的数量会增加呢？ 네. 인체 모든 장기 조직은 人体所有的脏器组织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给它提供营养供给的量增加的话，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세포 분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提供多少的营养供给，它的细胞分裂就会增加多少。 여러분들 생각도 어때요? 大家的想法是怎么样的呢？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반드시 세포 분열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多给它增加营养供给，那么就会多增加它的细胞分裂。 그러면 모든 병은 사혈하는 위치만 바꿔주면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 也就是说，针对于我们人体的疾病，只要把排异的穴位更改的话，那么也就会得到这个相应的效果。 공감이 되면 안 돼요. 大家同意吗？ 되죠. 그래서 아픈 데가 다른 건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는 부위가 다를 뿐이다. 疾病不同，就说明淤血堵塞的身体的部位不同。 병명이 다르면 사혈하는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 也就是病名不同，我们需要排异的穴位不同。 이해가 돼야 한대요. 大家能够理解吗？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론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大家就是广泛的理解一下，会更容易一些。 근데 이제 인간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병의 가지수는 수없이 많거든요. 我们人体虽然是一个单独的个体，但是疾病有非常多，是吧？ 뇌계리, 근육신경마비, 神经肌肉麻痹， 또 간질병, 还有肝疾病， 또 공황장애, 정신병. 还有恐慌障碍等精神性疾病。 이런 병들이 우리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那么这些疾病用我们的方法都可以得到治疗吗？
자, 가능한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肯定是可以的。 그런데 이 병이 왜 오고 사회를 하면 왜 치료가 되는가 그 과정을 모른다고 하면 치료할 수 없겠죠. 但是如果没有理解为什么会出现这种疾病，以及如何去治疗这个疾病，这个疾病如何发展的，如果不理解的话，那么就无法去进行着手治疗。 그래서 제가 한 공부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我们人体是如何构造的，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가. 如何去维持运转的。 우리 몸이 이렇게 병이 든 사람을 보면은 我们可以看一下得病的人， 물혹이 생기는 사람, 물혹이 생기는 사람, 有那个肿瘤得肿瘤的人， 비지종이 생기는 사람, 还有纤维瘤的人， 섬유종이 생기는 사람, 还有那个脂肪瘤的人， 담석이 생기는 사람, 还有得胆石的人， 암이 생기는 사람. 还有得癌症的人。 이런 비정상 조직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모른다면 为什么身体会出现这些非正常的物质？ 그걸 녹이는 처방을 할 수 없을 겁니다. 如果不了解为什么会形成这些物质的话，那么也就无法去针对这些疾病进行治疗，是吧？ 혈액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존재하는데 我们血液里存在1000种到2000种的营养成分， 우리 몸의 세포들은 我们人体的细胞 그 1000가지, 2000가지 중에서 어떤 성분을 갖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머리카락이 되고 뼈가 되는지 就是从这1000种到2000种选取自己所需要的营养成分，然后通过化学反应去得到自己所需要的，然后去构成自己的头发呀，或者是骨头。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那么这个功能，我们人体内的细胞它是都知道的呢，还是不知道的？ 당연히 알고 있죠. 肯定是都知道如何去运转的这个功能。 그래서 정상 조직이나 비정상 병적 조직이나 正常的组织以及非正常的疾病的组织， 어떠한 물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졌는가 그 원리를 풀어보면 그 비정상 조직을 녹이는 처방은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然后通过他们化学反应得出非正常的物质，知道这个过程的话，那么我们就会使用溶解的那个物质去针对它治疗。 제가 예전에 환자들 제 손으로 직접 치료할 때 老师之前是亲手治疗过一个患者， 나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네 그래요. 혈액암으로 진단받았다고 아주 겁에 질려서 찾아와요. 在医院里得到了血液癌的诊断，非常的害怕，找到了老师。 내가 이 환자한테는 그런 얘기 해줍니다. 老师对患者说了这样一句话： 한 달 이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如果在1个月之内没有效果的话，没有变化的话， 더 이상 치료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再怎么治疗它也不会有好转的。 이 말을 뒤집으면 把这句话逆推反过来想的话， 한 달 이내에 효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也就是说，如果有效果，在1个月之内就会体现出来。 혈액암은 피가 썩어서 오는 병입니다. 血液癌是因为血液腐烂而出现的疾病。 그 썩은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면은 혈액암은 금방 호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세거든요. 如果让它腐烂的血液变清澈的话，应该会立马看见效果的。 자, 피가 썩었는데 그 산의 물질은 단일 한 성분일까요? 여러 가지 성분일까요? 那么它已经腐烂的血液，它的成分是一种呢，还是很多种呢？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가짓수만큼 독성이 많이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大家吃的食物，可以想一下，大家吃的食物，也是存在毒性的。 그 피를 맑게 해독 처방을 할 때 한 가지 가지고 가능할까요? 那么想要解毒它腐烂的血液的话，只用一种成分呢，还是得需要添加很多种成分呢？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비정상 물질이라도 그런 물질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알면 所以说，当人体出现非正常的物质的时候，应该先了解它出现的过程。
역으로 그걸 풀 수가 있어요. 然后可以从逆推去了解。 얼마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不久前有一个人过来跟老师说了这样一句话。 개가 좀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죠? 개는 한 4, 5년 정도를 삽니다. 小狗的寿命很短。 죽을 때쯤 되면 어때요? 털이 빠지고 아주 베베라니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 노견이라고 하는 표가 나죠. 然后那个小狗临近死亡的时候，就是毛发都脱落了那种状态。 개 입장에서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那么小狗它如果出现了那种状态，它是否知道自己已经属于死亡了呢？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当然也是，它知道自己已经快要死了。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먹여보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줘도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但是作为它的主人，想让小狗开心的话，就是会给它各种零食，但是小狗也不会去吃。 근데 내 강의를 듣다 보니 언뜻 생각하니까 이 개한테 심천 화를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하고 갖다 입에다 대줘봤대요. 大家老师听过这个事情之后，就跟他说，如果给小狗喂几粒新天活的话，会怎么样？ 어떤 음식도 먹으려고 안 하는데 即使它不想吃任何的食物， 그 환으로 된 심천 화를 갖다 대니까 먹더라는 거예요. 就给它吃几粒新天活，它也会吃。别的食物都不吃，但是喂它新天活，它却吃了。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개한테도 사람하고 똑같은 효능이 나타나냐고 묻더라고요. 然后就是说，小狗也同样有人的意识，同样都是具有同样的生理法则。 사람한테 효능이 있다. 개한테도 효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如果这个产品对人的身体有效的话，对小狗的身体是否也有效呢？ 효과 있죠. 有效的。 그럼 한마디 더 물어볼게요. 再问你最后一个问题， 개도 사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可以给小狗做排育吗？ 분명히 되죠. 也是可以的。 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오후에는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정신질환, 이 사혈요법으로 왜 치료가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然后这节课先结束，下节课我们讲精神性疾病为什么可以通过排育治疗。